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레슨 3.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마음속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보아야 한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출신의 가수 셀린 디옹을 인터뷰했다. 가수라는 직업을 시작하면서 수백만 장의 앨범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매주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명쾌했다. 이미 5살부터 그런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괜한 자랑이 아니다. 실제로 그녀는 대성공을 상상하며 믿기 힘들 만큼 혹독하게 연습을 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거둔 모습, 스타가 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며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상의 힘을 이용한다. 어려운 점프 동작을 연습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든 완벽한 서브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프로 테니스 선수든 아니면 뛰어난 골프 선수든 세계 정상을 달리는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본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가수나 운동선수, 영화 배우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상상의 힘을 계속 사용해왔다. 시각적인 가시화는 종종 마음의 영상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그것은 마음속의 그림 혹은 이미지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성공, 리더십,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 등 수많은 것을 그려본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마음의 영화.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마음의 영화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영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가령 청소년기에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그런 일 혹은 그때 느낀 감정을 이미지로 형상화해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종종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을 떠올리며 결국 그 그림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해보자. 당시에 아마도 반 전체 친구들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나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말문을 잘 열지 못한다. 아무리 의식하지 않으려 해서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림은 현재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의 영화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기대하는 모습을 시각화해 인생의 모든 면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려면 몇 가지 기술을 익혀야 한다. 자신의 영화를 책임져라. 모든 마음의 영화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그 밖의 다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낸다. 그 영화의 원인이 무엇이든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영화의 주도권을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으로 가득 찬 아이스크림 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가? 아이스크림이 보이는가? 분명 보일 것이다. 이제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보자. 코끼리가 보이는가? 이번에는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려보자.
생각을 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럼 앞서 말한 아이스크림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겠는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내 말이 이해가 가는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영화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쥐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영화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 영화만 상영할 것이다. 오래된 영화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기억이든 상관없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령 선생님에게 야단맞은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다.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당시 여러분은 난 정말 못났어. 내 의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바꿔보자. 성인이 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록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인간성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라. 우리는 마음의 영화를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 영화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미지일 경우 우리는 더욱더 그 새로운 영화에 맞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열망하던 결과를 얻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능력이 상상력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모든 조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청중 앞에 서는 일이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죽음의 공포보다 앞선다.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선 청중 앞에서 긴장한 자신의 모습을 연상한다. 아니면 연설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을 떠올린다. 마음의 스크린에 이런 모습을 자꾸 상영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연설가로 성공하기는 애초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그런 그림 대신 자신 있게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여러분이 아주 똑똑해 보이고 모든 청중이 여러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말이다. 연설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재미있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청중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마침내 연설이 끝나고 여러분은 청중에게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는다. 이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축하의 악수를 건넨다. 이러한 마음의 영화가 여러분이 훌륭한 연설가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가? 당연하다. 하지만 이처럼 궁극적인 영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성공적, 긍정적인 이미지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해줄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것이다. 세일즈에 성공한 모습을 그려본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제품이든 서비스든 무언가를 판매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세일즈에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현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한 세일즈맨이 아닌 평범한 세일즈맨이나 시시한 세일즈맨의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다음 고객과의 만남을 한번 떠올려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고 여러분의 얘기에는 설득력이 있는가?
여러분이 판매하려는 제품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고객이 여러분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수용하는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영화의 프로듀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 조명기사,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캐스팅 감독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 영화의 결말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하고 끊임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세일즈맨이 되는 길을 밟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고객이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하고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떠올릴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분의 성공은 제한을 받는다. 나아가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걸맞는 사람과 상황만 끌어모으고 만다. 긴장을 풀고 오감을 이용한다.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했을 때가 무언가를 시각화하는 데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이다.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긴장을 풀어라. 이제 가능한 한 모든 오감을 이용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라. 영화 속에 보다 많은 장면과 소리, 냄새, 맛, 그 밖에 여러 감각을 집어넣을수록 영화 속의 비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캐리비안 해변에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늘 꿈꿔왔다고 생각해보자. 하얗고 약간 분홍빛이 감도는 집을 한 채 상상해보라. 여러분은 지금 부드러운 머릿결에 살랑거리는 초록색 야자나무 아래를 걸으며 바다 특유의 냄새를 맡고 있다. 발가락에 살포시 밟히는 따뜻한 모래가 느껴지는가? 얼굴에 와닿는 따스한 햇살은 또 어떤가? 이런 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림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강한 감정이 깃든 이미지는 그 무엇보다 강렬한 힘을 발휘하므로 여러분의 비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듬뿍 실어야 한다. 만약 이상적인 직업을 생각한다면 그 직업의 생생한 이미지와 일을 하면서 느낄 긍지, 만족감 같은 멋진 감정을 결합시킨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론 희미한 이미지밖에 만들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하고 또 때론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 잘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생생한 이미지는 고사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만 앞서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했다면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이미지화는 작업을 반복할수록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시간을 내 새로운 영화를 꾸준히 마음속에 떠올리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수표를 써본다.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수시로 마음속에 떠올려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의 가속도를 붙여주는 유용한 기술은 또 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도록 해줄 시각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1990년 무명 배우였던 짐 캐리는 자신의 출연료로 직접 수천 달러 수표를 쓰고 그 수표의 지급일을 1995년 추수감사절로 정해놓았다. 짐이 말한 대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이면
최고의 영화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짐 캐리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에이스 벤츄라와 마스크로 80만 달러를 벌었고 1994년 말에는 덤앤덤으로 700만 달러를 받았다. 1995년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지금은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짐 캐리가 직업일을 정해두고 미리 쓴 수표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 그 목표에 깊은 확신과 감정을 싣는 것은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보여준다. 목표를 정해놓고 마음속에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더불어 그 목표에 상응하는 시각적인 도구, 예를 들면 수표, 이런 것을 이용할 경우 성공으로 가는 문은 더욱더 활짝 열린다. 단순히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짐 캐리의 사례를 든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스킬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안겨줄 것이다. 지금 당장 수표에 여러분이 벌고자 하는 액수를 적어 그 직업일을 4년 혹은 5년 미루어보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수표를 들여다보라.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라. 원하는 직업을 얻는 방법. 시각적인 도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도구가 수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내 친구의 예를 들고자 하는데 그의 이름을 로버트 존스라고 해두자. 로버트는 자신이 속한 당의 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아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그 선거에서 유력한 당선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을 하면서 내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판사 로버트 존스라는 서명을 하나 만들어서 스탠드나 욕실 거울처럼 매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놓으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카드에도 하나 써서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 그는 내 말대로 했고 매일 그 서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판사 로버트로 생각했다. 또 검은 판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도 떠올렸다. 나아가 그가 법정에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모습은 그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그는 그것이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당에서 애써줄 것으로 확신했다. 로버트처럼 굳이 서명을 만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강렬히 이미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각적인 도구를 이용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서명을 바라볼 때마다 로버트는 법관이 된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성공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버트에게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그것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힘을 낸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지위가 있는가? 영업부장, 감독관, 변호사, 사업 제2경영주가 되고 싶은가? 그것이 어떤 지위든 시각적인 도구를 하나 만들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그림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각적인 도구는 긍정과 부정에 모두 효과적이다.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자동차 범프에 묻히는 스티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몇 년 전 나는 운전을 하다가 앞차 범퍼에서 흥미로운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보았다. 빚더미에 치여 나는 일하러 가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나는 똑같은 스티커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내가 몇 년 전에 본 그 스티커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것이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가. 혹자는 이걸 두고 위험한 농담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메시지는 농담처럼 재미있기는커녕 오히려 해롭기만 하다. 이런 스티커를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도록 자신의 마음을 조정할 테니 말이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차에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앨리스는 매일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빚더미에 지어 라는 스티커를 본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려고 차에 탈 때마다 또 빚더미에 지어 스티커를 본다. 결국 이 말은 앨리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앨리스는 무의식 중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한다. 더불어 앨리스는 인간 자석이 되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결과적으로 앨리스는 더 많은 빚을 끌어모으고 만다. 만일 앨리스에게 왜 그렇게 돈이 없느냐고 물으면 아마 앨리스는 운이 없었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은 생각 없이 아무 것이나 마음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말이다. 오늘 하찮아 보이는 장난스러운 스티커가 내일의 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앨리스는 이미 더러워진 자세의 창에 또다시 진흙을 왕창 끼얹는 사람의 완벽한 사례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앨리스를 지배하는 자세는 바로 빚쟁이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앨리스의 미래가 어떨 것 같은가? 아주 잘 살까? 아니면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조명, 카메라, 그리고 액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음의 영화를 새로 만들어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영화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래된 영화만 상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오래된 영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반대로 그 영화가 여러분을 뒤처지게 만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마음이라는 놀라운 힘을 활용해 위대한 성공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레슨 4. 헌신은 산도 옮긴다. 그 힘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건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헌신할 때라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내가 헌신과 끈기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헌신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고 끈기는 수없이 시도해보는 것에 불과했다. 마이크 헤르나키의 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비밀을 읽은 뒤에야 나는 이들 단어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비밀에서 핵심적인 말은 바로 헌신이다. 마이크 헤르나키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려는 의지라는 말에서 비합법적인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행동,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기꺼이 하려는 의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5번 걸어야 한다면 기꺼이 5번을 걷겠다. 목표 달성을 위해 55번을 걸어야 한다면 기꺼이 55번을 걷겠다. 목표 달성을 위해
155번을 걸어야 한다면 기꺼이 155번을 걷겠다. 처음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몇 번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걸음걸이의 숫자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걷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끈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사실 끈기 있는 행동은 전념을 뒤따른다. 이 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려는 먼저 그것에 전념을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다 보면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혹독한 결심과 끈기 있는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헌신의 마술적인 힘. 무언가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여러분 주위로 끌어당기게 된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대리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거나 그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혹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찾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무언가를 이루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그것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석처럼 그 모습이 현실화하도록 해줄 사건과 환경을 끌어모은다. 물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늘 능동적인 자세로 있다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 윌리엄 허친선 머레이는 스코틀랜드 히말라야 원정대에서 무언가에 헌신할 때 나타나는 마술적인 힘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무언가에 헌신하기 전에는 항상 망설임과 머뭇거림 그리고 무력감이 있었다. 무언가를 솔선수범해서 할 때 혹은 모든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수많은 생각과 눈부신 계획을 모두 없애버리는 전념이다. 무언가에 전념하는 순간 신조차 감동을 받는다. 동시에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던 모든 일이 일어난다. 아니,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사건이 발생한다. 가령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모임, 물질적 원조가 들어오는데 이는 누구도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다. 두드리면 열린다. 전념의 힘에는 또 다른 놀라운 특징도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목표 달성 방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계획이 있으면 출발이 더 순조로울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갑자기 올바른 방법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마치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모든 긍정적인 사건은 무언가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을 찾아다닌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 역시 뜻하지 않게 내 앞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89년 나는 동기부여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긍정적인 자세와 다른 성공 규칙들이 지닌 놀라운 힘을 연구해온 나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데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한데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감했다. 글을 써서 신문사로 보낼까? 잡지사에 보내는 것은 어떨까? 아니 직접 책을 한 권 내볼까?
처음에는 훈련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보에 글을 보냈고 그것은 1999년에 기사화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스튜어트 카멘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도 회보 발행과 관련된 일을 하는 프리랜서 작가였다. 그는 자신의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내 기사를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가 물었다. 혹시 회보를 발행할 생각이 없나요? 솔직히 나는 내가 직접 회보를 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했고 스튜어트는 수천 명이 읽을 자기 개발 회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회보의 초판을 발행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지금 수십만 명이 인생을 변화시켜줄 이 정보를 보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전념했고 긍정적인 자세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전혀 낯선 스튜어트 카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꿈을 실현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야말로 전념의 마술 같은 힘이 아닌가. 한마디 경고. 목표를 쉽게 달성할 방법을 알아냈다고 너무 흥분하기 전에 한 가지 경고해둘 말이 있다. 설령 전념할지라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생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러분은 실수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도 경험하며 너무 힘들어서 목표를 버릴 수도 있다. 그때 윈스턴 처칠경이 한 말을 떠올려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니면 미국의 프로건투 선수 제임스 J. 코빗의 충고를 따르는 것도 좋다. 1라운드만 더 버티면 당신은 챔피언이 된다. 사는 게 힘들면 1라운드만 더 싸워라. 무언가를 이루는 데 전념하면 일시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은 분명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전념하는 사람의 위력. 몇 년 전 잡지 아메리칸 웨이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발다치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발다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소설 절대 권력, 완전한 통제, 그리고 성자를 쓴 대중 스릴러 작가로 그의 책은 수백만 권이 팔려나갔다. 그렇다고 발다치가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가 그처럼 성공을 거둬 큰 돈을 번 이유는 작가로서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도 나처럼 처음에는 변호사가 직업이었다. 1984년 로스쿨에 입학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글 쓰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아무튼 그는 자신에게 글 쓰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처음 5년 동안에는 아무런 작품도 쓰지 않았고 매일 인물의 성격과 구성 전개, 그 밖에 다른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였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언제 그처럼 글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 그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썼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는 전념의 자세다. 그는 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글을 쓰면서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분이 매일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었고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글을 쓴 발다치는 몇 편의 단편 소설과 각본을 완성했지만 아쉽게도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 그는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래도 그는 끈기 있게 도전했고 드디어 1996년 발다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것도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블록버스터 스릴러물인 소설 절대 권력과 그 영화 판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번 것이다. 같은 제목의 영화로 배우 클린턴 이스트우드 역시 스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언가에 전념하는 사람의 위력이다. 중단 없이 도전한다. 나는 내 친구 제리 글래드스톤에게서 무언가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마술적인 힘을 내는지 배웠다. 1986년 제리는 아메리칸 로열 아트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수집품을 판매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자 제리는 만화용품만 판매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당시 그는 위너 브라더스사 한나바브라 그 밖에 여러 소규모 스튜디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한동안 사업에 매진하던 제리는 사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디즈니사의 용품들을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3년 동안 디즈니 본사에 디즈니사의 용품을 팔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디즈니사로부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제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디즈니사의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끈기에 마침내 한 이사가 제리를 완전히 떼어내리라는 작정을 한 듯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나오는 마녀, 백설공주의 왕비, 그리고 101마리 달마시안의 크루엘라 드빌이 한데 섞인 것 같은 목소리로 제리에게 최후 통보를 했다. 절대로 디즈니의 라이선스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리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숱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디즈니사의 다른 경영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디즈니사의 한 이사가 제리를 떼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미네소타나 매사추세츠라면 디즈니 용품 판매점 개설을 고려해보겠소. 제리의 사업체는 뉴욕에 있었고 사실 그는 그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상점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제리가 어떻게 한 줄 아는가? 그는 다음날 보스턴으로 날아갔고 날이 저물기 전에 보스턴의 유베리가에 위치한 상점을 하나 계약했다. 제리는 곧바로 디즈니사의 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매사추세츠에 상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함께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 이사는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 보스턴까지 날아가 상점을 열 정도의 여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디즈니 프로그램 판매권을 허락해야 하지 않겠소? 몇 주 뒤 제리는 보스턴에 디즈니 용품 판매점을 열었고 다시 1년 후 뉴욕 상점에서 디즈니 용품을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제리는 지금까지도 디즈니사와 함께 일하고 있고 그동안 수백만 달러치의 디즈니 용품을 판매했다. 아니 그는 이제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즈니 만화용품 판매상이다.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거절 앞에서도 훌륭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제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디즈니사의 라이선스 계약을 따냈다. 제리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즉각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할 것이다.
평생이 걸릴지라도 해낸다.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사는 벤저민 콜도 모든 것이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정인이다. 1990년 그는 67살의 나이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그리고 13번째에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미리 밝혀두겠다. 변호사 시험은 1년에 딱 2번만 치른다. 롤이 시험을 13번이나 떨어졌으니 이제 그의 나이는 73살이 된 셈이다. 그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포기하겠지만 벤저민 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4번째로 시험을 치렀고 마침내 합격했다. 1997년 74살의 롤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일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대단하지 않은가? 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전념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롤은 이렇게 말했다. 죽기 전까지 이 빌어먹을 시험에 꼭 합격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드디어 해냈어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는가? 하긴 애초에 60대 후반의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대단하다. 그런데 롤은 67살에 로스쿨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무려 6년을 기꺼이 투자했다. 평생에 걸려도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전념한 벤저민 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제 무언가에 전념하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목표를 하나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낼 의지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만약 딱 하나만 빼고 뭐든 다 하겠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솔직히 여러분은 무언가에 전념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무언가에 전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6개월 안에 회사를 크게 키우겠다. 만약 6개월 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성공에 이룰 수 없다. 만약 데비드 발다치가 딱 1년만 글을 쓰고 그 뒤에 책을 팔리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지금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기회, 그리고 꿈을 성취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아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마감 시간을 정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에 몇 년이 걸릴지 어떤 걸림돌이 나타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예측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전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 승리한다. 설령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라도 말이다. 반면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가 항로를 벗어나면 중간에 포기한다. 이제 전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면 이 규칙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힘차게 밀고 나아가라. 여러분의 열정을 깨우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자세로 전념하라.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기회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끈기가 여러분을 따를 것이며 이제 여러분은 성공할 준비가 된 셈이다. 감사합니다.